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좀 정치권의 뉴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빠지니까 혼비백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 합니다. 뭘 중심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 그런데 말이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우리가 그냥 그러잖아요. 머리 나쁘고서 서둘면,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서 서둘면, 또 반대로 네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게 제일 좋겠느냐, 아니면 어느 게 제일 덜 나쁘냐, 이런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나눴잖아요. 딱 그거예요. 별로 좋은 머리도 아니면서 서두른 거, 이거 딱 사고 치는 거죠. 예, 자, 반도체 팹 짓는 것도 빨리 하라. 속도전이 아니라 전격전. 그리고 또 육사 사관학교 옮기는 것도 빨리 해라. 자, 이번에는요 선택적 모병대도 빨리 하라. 다 이게 해당이 다 뭐예요? 이게 다 표로 관리하는 거예요. 표만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 정치에서 말이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정권은 지금 무슨 정권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들 멋대로 뭐라고 그래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 이재명이 지 멋대로 퍼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 말로 보면 그럴듯하죠. 인구 절벽이니까 모병제로 해야 되겠네, 좋은 면도 있겠네. 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예, 그래서 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고 일으킨 게 뭐냐, 진짜로. 지금 이제 그 보훈 가족 초청 청와대 행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윤청자 여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님이죠. 자, 윤청자 여사가 지난 봄에 이재명한테, 아니 북한한테 사과 좀 똑바로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이 사과한다고 될 일이냐 그랬잖아요. 사과한다고 사과해보지도 않고 벌써 안 된다고 딱 잘로. 예. 야, 이런, 그래, 김정은이가 중요해요? 윤평자 여사님의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아니, 사과를 받아야지. 끝까지 사과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근데 겨우 한다는 말이, 아니, 사과하라고 한다고 사과할 것 같냐?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은요, 아예 보훈가족 초청회사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왜 뺐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뺀 거 아니야? 요 관련 단체에서 빠져서 올라온 거야. 예, 한 번도 안 온 사람들만 오라고 그랬어. 아니, 한 번도 안 온 사람들만, 초대받지 않은 그 유가족들을 불렀다. 물론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그 민평기 상사를 비롯한 당시 그 희생자들 어마어마한 교훈적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와서 좀 이재명한테 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귀찮으니까. 야, 참 이런 선택적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요? 야, 핑계도 잘 들대. 아니 그럼 청와대가 일개 시민단체 맛도 못하네? 그러려면 몰라면 참모들이 있어. 그걸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게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 야, 참 핑계도 말이죠. 공동묘지 가보면 온갖 핑계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1.5% 정도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재명이가 지금 김민석이를 지금 밀어가지고 명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짝 지금 앞서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명빠들, 그렇죠. 찐명 세력들 개사들한테 지지를 확고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예, 공소 기각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 경제 안보를 굉장히 중시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안보는 군사 안보 중심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특히 최근 들어서요, 바이든 때서부터 시작된 게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에는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느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 지금 중국의 경우는 뭡니까? 히토류가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경제 안보하면 당연히 반도체, 삼전, 그 다음에 하이닉스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특수 광물, 예. 요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재미를 봅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재련회사 중에서는 고려 아연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11조를 들여서 2030년도 지금 운영을 목표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딱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 딴지를 거는 측이 영풍하고 MBK입니다. MBK는요, 지금 이게 이제 사모펀드예요. 외국인 중심의 이제 사모펀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대적 M&A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려아연이 잘 나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왜냐면 미국 테네시 사업을 갖다가 무단으로 지금 영풍하고요, MBK가 이용했다. 그래서 경찰에 전격적으로 고발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요렇게 이제 고발할 정도로 이제 지금 갈등 관계가 지금 표면 위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이번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한 이 파급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도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거의 뭐 시리즈적으로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뉴스들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일 이제 지금 민감한 게 이제 선택적 모병제가 되겠어요. 선택적 모병제, 이거를 이재명이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라 이거예요. 연내 계획을 발표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라. 이게 이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집약형 부사관 선발을 추진한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내년부터 이렇게 시간까지 딱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선택적 모병제가 이재명의 선거 공약은 맞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지들 멋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2030 청년들이 이반하고 있잖아요.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한 거야. 선거는 지금 1년, 한 7, 8개월 남아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있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이거를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든지 말이죠. 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첨단 강군 국방 계획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요, 2030 청년 표심을 의식한 병역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니냐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제도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앞선 위험한 실험인지 여러분께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실험이죠. 자, 그래서 청와대가 말이죠. 이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는데 틀은 어떻게 하느냐. 징병제는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병역 대상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처럼 단기 징집병으로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사실상 직업군인으로 4, 5년 복무할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약 5만 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민간 일자리와 연계하겠다고까지 구상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게 이미 있는 제도 아니냐 아니면 포장만 바꾼 거냐. 자,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보면요, 이게 포장 비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온 게 이게 정말 새로운 제도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짚고 있듯이 현재도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 분야 부사관은 기본적으로 모병으로 뽑아요. 즉 기술 첨단 분야를 담당하는 직업 부사관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선택적 모병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기존 부사관 제도의 규모를 키우고 여기에 청년들이 군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포장을 더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 전력 개혁인지 아니면 병역 선택권이라는 간판을 세운 청년 표심용 패키지인지 아직 숫자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많은 게 딱 포퓰리즘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비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잖아요. 왜?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오잖아요. 2028년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급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위험 요인이 많죠. 예를 들어서 북한 전면전 병력 축소 이런 현상으로 볼 때, 그리고 저출산 이런 안보 프레임으로 볼 때 위험하다. 자, 이재명 논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저출산으로 병력이 줄어들고 있으니 기존처럼 보병 위주 인력 중심의 군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바꿔야 된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안보 현실을 보면 얘가 달라지고 뭐냐?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 병력과 포병, 특수전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면전, 장기전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첨단 전력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보병과 예비 전력이 필요해. 근데 이재명은 과거 공약에서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첨단화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병력 규모와 기본 전투력을 얼마나 줄일지, 또 단기 징집병이 단기 알바식 병으로 변하면서 조직 문화와 기강이 약해질 위험은 없는지, 이 부분은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술 집약형 부상한 5만 명을 먹여 살릴 만큼의 첨단 장비 도입, 예산 뒷받침이 실제로 가능하냐? 인력 설계만 앞서가고 장비 예산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탁상 공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본질이 말이죠. 이게 청년 정책이냐 아니면 국방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냐. 인생은 투자다라고 하는 발언, 군을 커리어 플랫폼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재명이가 뭐라 했느냐?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진짜 강한 군대가 된다라고까지 했어요. 군복무 시간을 청년 커리어 투자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일부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군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군은 1차적으로 국가안보 전쟁 억제, 전투력을 위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청년 복지와 직업 훈련의 연장선상으로만 군을 설계하기 시작하면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기강, 그리고 전투력에 대한 핵심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직업 선택권 프레임을 앞세운 선택적 모병제가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를 또 하나의 취업 옵션으로 격화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준비 없는 속도전이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이겁니다. 예. 정치 일정이 우선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 준비도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하락과 연결시켜서 이게 급성, 속성 카드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준비 상태의 부족이에요. 군 내부에서는요, 준비를 별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내년 시행을 못 받고 있고 국방부는 가을에 기본 계획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2030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청년층 눈치를 보면서 국방개혁을 서둘러 정치 일정에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과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안보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냉정한 위협 분석, 그리고 치밀한 준비 후에 설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선택적 모병제 자체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출산, 첨단화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한 방향성 자체는 논의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추진 방식, 첫째,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수치, 전력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둘째, 안보 현실보다는 청년 표심과 정치 일정이 더 앞서는 모양새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전투력 중심 군대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청년 커리어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 지금요, 청년 커리어 플랫폼, 인기 중심주의적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려 아연이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를 갖다가요, 지금 이제 경찰에 최근에 고발을 조치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통합재련소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통합재련소 건설 사업이 이름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이거든요. 요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은요,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그리고 영풍, 그리고 윤종호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를 부정경쟁 반칙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최근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아연이 주장하기를요, MBK하고 영풍은 지난 6월 달에 프로젝트 크루서블하고 사업 예정지인 테네시주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지난 7월 9일 날 테네시 정부 관계자와 지역 인사를 초청해서 프로젝트 명칭을 내건 리셉션을 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사에서 윤 부회장이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장 대표가 영풍 석포 재련소 기술을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행했다는 게 문제 사연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고려아연은요, MBK하고 영풍 측이 프로젝트 명칭과 표지를 사용해서 리셉션과 도메인이 고려아연과 관련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그리고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발로 이어지기까지 이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기본적으로요, 이 갈등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이 스토리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재벌과 경영권 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략광물, 방산, 공급망, 국가 핵심 기술 둘러싼 경제 안보 문제예요. 바로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고려아연이 있고 반대편에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가 있어요. 예, 이 분쟁의 틀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영풍이 오랜 동업 파트너인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을 위해 나선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계약 구조하고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풍은요, MBK를 단순한 재무적 투자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려아연의 지배권 MBK가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평범한 유통회사도 부동산 회사도 아니다. 아연과 연과 동과 같은 비철금속을 넘어서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트 같은 전략 광물을 다루고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본 방송에서는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이게 적대적 M&A냐? 둘째, 영풍과 MBK의 계약 구조는 실제로 누가 주도하는 구조인가? 셋째는 왜 이 사안을 경제 안보 문제로 봐야 하는가? 요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76년 동업이라는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풍그룹의 공동 창업은 194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최기호,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최기호, 그 다음에 이제 영풍의 장병희 창업주가 함께 기반을 만들었고 고려아연은 74년 울산에서 설립이 됐어요. 하지만 이걸 오늘날까지 하나의 공동 경영 체제로 보는 것은 무리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 89년도 양 가문이 상당수 계열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96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영풍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의결권 상호 신탁을 유지했지만 이 계약도 2016년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즉 과거에는 말이죠, 협력과 균형의 정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독립경영 체제에 의해서 지배권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실제 갈등은요, 2024년도 3월 배당 문제를 둘러싼 첫 주주총회표 대결로 공개화됐고, 그리고 2024년도 9월 영풍하고 MBK가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전면전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풍과 MBK 연합은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다시 83만원까지 두 차례 올렸어요. 이것은 협상형 경영 개선이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 노동조합, 핵심 기술 인력, 울산 지역사회가 공개 매수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대상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고 직원과 기술진까지 이탈을 우려하며 반대한다면 일반적인 정의상 적대적 M&A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누가 고려아연을 실제로 지배하게 되는 구조이냐? 영풍은요, 우리가 최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협력계약의 구조로 보면 실질적인 주도권은 MBK에 더 크게 지금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외국인 중심의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보도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은 새 이사회 구성에서 MBK 추천이사가 영풍 추천이사보다 한 명이 더 많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또 공개 매수 뒤 양측 합산 지분의 50% 플러스 일주 의결권을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기 위한 대안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콜 옵션과 동반 매도 청구권인데, MBK는 말이죠, 영풍보다 한 주가 더 많은 고려아연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분을 매각할 때 영풍 보유분까지 함께 넘길 수 있는 드래그 언론, 즉 동반 매도 청구권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영풍이 MBK를 부른 파트너가 아니라 반대로 MBK가 영풍의 지분과 의결권까지 발판 삼아서 고려 아연을 지배하거나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두 집안이 싸운다 이게 아니에요. 영풍 지분까지 사실상 거래 가능한 묶음으로 만들고 MBK가 그 위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2026년도 5월에 이 경영협력 계약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도 그 계약의 내용과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풍의 경영 능력과 신뢰성 문제를 보겠는데요. 고려 아연을 더 잘 경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 적어도 영풍 스스로 경영 회계 환경 문제에서는 신뢰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 판단은 전 반대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석포재련소 관련 토양, 지하수 정화,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어요. 과소 계상 규모가 2021년과 2022년도에는 각각 1,427억 원, 2023년도에는 2,332억 원, 2024년도에는 2,331억 원으로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석포재련소 자산 손상 차손 문제까지 더해졌고 여기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는요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는 가벼운 조치가 아니잖아요. 관련 기준상 고의 위반 단계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과 주주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 자신의 환경 부채와 자산 손상 회계 처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받은 기업이 어떻게 고려 아연의 지배구조와 경영을 훈수둘 자격이 있냐 이겁니다. 더구나 고려 아연은 우리나라 재련 산업의 핵심 축이고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쪽이 자기 회사의 회계 신뢰와 환경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인수 논리는 대단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단순히 아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특히 안티모니는요, 탄약, 미사일, 난연 소재, 일부 군수 전자 분야에 쓰이는 전략 광물입니다. 안티모니.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면 기술과 생산 기반은 시장 논리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아연은 2024년도 11월 안티모니 등 희소 금속 관련 기술 2건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영풍은 이 지정 신청에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어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풍 측에는요, 기술 지정 범위와 기업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반대 질문이 나와요. 뭐냐? 방산과 첨단 산업 공급망에 연결된 안티모니 제조 기술이라면 왜 국가 핵심 기술로 더 강하게 보호하지 않는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이전과 매각 과정에서 심사가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국내 전략 기술이 외국 자본이나 해외 경쟁 기업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아연을 지배하려는 연합의 한 축인 영풍이 그 기술 보호 지정에는 반대했다면 국민적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중국 자본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MBK처럼요, 투자 회수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가 실질 주도권을 갖는 구조에서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분이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장치를 묻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경제안보적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째,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등이 반대하는 공개 매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적대적 M&A 성격을 가진다. 둘째, 영풍 MBK 경영협력 계약은 MBK가 영풍보다 이사 한 명을 더 추천하고 50% 플러스 한 주의 의결권 행사와 동반 매수 청구권까지 가져가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한 공동전선이 아니라 MBK 주도의 지배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셋째, 이 대상 기업은 평범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전략 광물과 희소금속, 방산 공급망, 국가 핵심 기술 이슈가 걸린 고려 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봐야 할 질문은 단순해요. 누가 주식을 더 많이 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핵심 기술과 공급망은 안전한가?
사모펀드의 단기 투자 회수 논리가 국가 전략 산업을 흔들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만 지켜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광물 정련 기술, 재련 인프라, 방산 소재 공급망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 사태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략 산업을 시장의 단기 수익률 논리에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자산을 보호할 것인가, 그 질문이 걸린 경제 안보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고려아연이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려아연, 그 다음에 영풍, 그 다음에 MBK, 요 관계를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또 별도 방송을 통해서 차후에 좀 더 또 디테일한 이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천안함, 지금 우리 유족인데, 지금 윤청자 할머니가 제외됐어요. 보훈가족 초청 행사에서.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 해명을 보면 요 초청 단체가 초대한 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5년간 초청이 안 된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거를, 아니, 그러면 청와대, 뭐라고 청와대라고 그래? 그냥 뭐 시민단체한테 다 맡겨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윤청자 여사가 이제 요 분이에요. 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요렇게 이제 행사를 가졌어요. 이렇게. 보훈자 가족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윤청자 여사가 밑보인 거예요. 옳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북한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밑보인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청와대 연민관에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오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느냐.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진영을 떠나서 헌신과 희생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 바로 그 자리 초청 명단을 보면 요 말과 정반대로 가는 현실이 드러난 거예요. 왜? 바로 오늘 독립유공자 지금 이번 후손과 순직 군인, 소방관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 1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폭넓게 모신 행사죠. 하지만 한 사람이 눈에 빠진 게 바로 누구냐? 천안함 폭증으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입니다. 천안함은요,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고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보훈 행사에서 요 윤청자 여사가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언론과의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천안함 자체가 이 정부에는 불편한 소재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달 서해 수호날 장면이 이제 다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 지난 3월 달 서해 수호날 기념식에서 윤청자 여사가 이재명한테 직접 다가가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게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사과를 받도록.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 사과를 하라고 한다고 하겠느냐? 야,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발언입니까? 자,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규모 청와대 보훈 행사에서 그 유족이, 윤청자 여사가 초청자면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고 하냐면 참석 대상은 각 단체가 정했다. 최근 5년간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모셨다. 이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단체가 명단을 올리고 그중에서 최근 5년간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훈 행사는 청와대,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행사죠. 누구를 부를지 어떤 상징을 세울지는 정치적 메시지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천안함 유족 가운데 최원일 전 함장, 일부 유족 부상 장병은 참석했어요. 천안함 자체를 완전히 외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작 이재명에게 북한 사과를 받게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던 그 유족, 윤청자 여사만 쏙 빠졌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선택적 보호를 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훈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이재명 지가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보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천안함과 그 유족들은요, 새 정부에 관리할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짊어져요. 그래서 나갈 국가의 책임이다. 이 정부와 그 차이를 언제쯤 이야기해야 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